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주말 전사기 시선이 러시아로 쏠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선봉에 있었던 바그너 그룹 용병 부대죠. 러시아군 지휘부를 비판하면서 모스크바 진격에 나섰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과연 푸틴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결국 하루 만에 또 그게 끝이 났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이 진격을 멈추고 벨라루스를 향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만 또 이후에 푸틴, 러시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은 질문을 남기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봅니다. 자,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옥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진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뭐랄까 영화 같은 스토리였는데요. 예. 짧게 그 지난 주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일단은 뭐 그 시작은 러시아 국방부와 특히 이제 러시아 군 그리고 이 바그너 그룹 간의 반목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은 쇼이구 국방장관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탄환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원해주지 않았다. 그다음에 너희들이 우리 후테로에다가 지뢰를 깔아서 우리가 희생을 입었다. 그러면서 이게 좀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비난을 할 때 특히 이 프리고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부하들, 용병 부하들의 시신을 뒤에 쌓아놓고 그리고 그걸 영상 앞에서 막 엄청나게 격한 반응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싸워 이기고 있는데 하는 건 너희 잘못이다. 쇼이구 그다음에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국방장관 총참모장 너희 잘못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해왔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한 것이 23일 밤에 이 프리고진이 발표를 한 것이 우리의 기지로 미사일이 날아들어서 우리 사상자가 생겼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잡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향을 돌린 거죠. 제일 처음에 찾아간 모스크바로. 것이 로스토프 주의 안에 있는 주도 안에 있는 소위 그 남부 군강부 사령부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기가 그 이 전쟁을 지도하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통제본부입니다. 이제 여기로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에서도 뭐 차관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장군들이 와서 처음에 좀 달래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자 곧바로 이제 모스크바로 달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려 거의 뭐 1000km 정도를 갖다 하루 만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양쪽이 타협을 했다. 예. 그래서 뭐 벨라루스의 그 루카셴코가 저걸 했고 타협을 했고 그래서 중재를 했고 그래서 양쪽 간에 타협을 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방향을 돌린 거죠. 그래서 프리고진은 그 벨라루스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또 합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기존의 그 어떤 기소나 이런 걸 하지 않겠다. 예.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다음에 이 러시아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은 러시아군으로 편입시키겠다. 이제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은 막상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은 쿠데타 관점에서 이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쿠데타라기보다는 이것은 이권의 싸움이었다. 이권.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권이 있을까? 용병 부대가 이제 그 바그너 그룹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이 갖는 가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사실 이 PMC 그러니까 Private Military Company, 소위 민간 군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그 한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근데 약간 되게 재미있는 것은요, 러시아에서는 PMC가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예. 법을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용병을 쓰면 안 된다. 예, 전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니 그 애초에 그 존재 자체가 국방부하고 부인해 예를 들어서 왔죠. 여기서 부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는 이런 거 없다. 우리 러시아에서는 이거 허용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은 이 공산당의 전통이 있는 이 나라에서 이 무력과 이거를 국가 이외의 집단이 가져간다는 거는 굉장히 인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의미에서 이 바그너 그룹
같은 것들이 필요했냐? 사실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요. 러시아 여태까지 37개의 민간 군사 기업이 생겨났고요. 한 11개 정도가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대략 한 20, 뭐 대여섯 개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이들 기업들이 사실 민간 군사 기업들이 사실은요. 결국은 정부의 어떤 프론트 역할을 하는 실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군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군을 위한 역할 어떤 예, 역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이게 약간 소련 시절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과거 소련 시절부터도 그 되게 잘하던 것이 해외 공작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GRU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뭐 정보총국 혹은 이제 북한 정찰총국 같은 이제 그런 존재가 우리나라 있습니다. 지금 뭐 국정원이 해외 파트 국정원하고는 틀리죠. 군입니다. 군인들이 있으니까 군 안에 예. 군의 정보부 군에 그다음에 있으니까. 그 소련 시절 같은 군 정보부 말고 국가 전반은 KGB가 있었죠. 그렇죠. GRU와 KGB가 사실은 서로 다르기도 하고 반목도 일부 있었고 서로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나름 안에서 조직들 안에서 이게 삽바 싸움이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러시아 연방으로 바뀐 다음에 KGB가 FSB 그다음에 그 SVR 이런 식으로 이제 FSB가 국내 방첩 수사 그다음에 SVR이 해외 첩보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갔지만은 결국은 이 KGB 인사들 중심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예. 사실은 뭐 푸틴도 결국 KGB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됐고 그 과정에서 GRU 그러니까 이 소위 이 정보총국 쪽은 인원과 이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활동이 되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 정보총국 밑에 있는 부대들이 활동을 해외 나가서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혹시 스페츠나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페츠나츠 이게 그러니까 스페셜 포스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되는데 이 러시아의 스페츠나츠의 특징은 상당 부분 거의 GRU 통제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스페츠나츠 부대 같은 것들을 막 해외에서 활동하고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바로 그 부족한 인력을 바로 이 민간 군사 기업이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나 군대가 돈이 없는데 그럼 이거 자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올리가르히 같은 그런 소위 그 재벌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새롭게 권력을 잡은 실로비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KGB나 그런 이제 보안 쪽으로 해서 이렇게 큰 그 뭐랄까 그 집권층이 된 사람들 네. 자, 여기들의 부자들이 펀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직 군인들 그 스페츠나츠 출신들 여기들이 모여가지고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실제 그 GRU 군 정보국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실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국가 기능을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그너 그룹의 이 이제 프리고진도 예. 이제 어떤 푸틴이 처리하고 싶은 해외 문제를 이렇게 이제 바그너 그룹을 통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바그너 그룹은요 처음에 생겨날 때요 이 프리고진이 앞에서 나서지 않고요 드미트리 우트킨이라는 그 스페츠나츠 그 지휘관 출신의 사람이 앞에 나왔습니다. 예. 이 사람이 약간 네오나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 막 SS 막 문신 같은 거를 막 몸에 달고 다녔는데 이 사람의 콜사인이 호출명이 바그너였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게 바그너 그룹이 된 거군요. 예, 그래서 이 디미트리 우트킨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실제 사실 이제 그 임무와 일을 하는 수장이 된 거고 아마 뿌리고치는 그 돈을 댄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든 그 기본이 됐을 겁니다. 디미트리 우트킨은 지금 이제 아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은퇴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바그너 그룹이. 예. 그래서 이 바그너 그룹이 이제 성장한 것이 사실 2013년 생기면서 그런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소위 우리 그때 크림 반도를 합병하는 그런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여기들이 개입을 한 겁니다. 그때 혹시 기억하시겠지만은 이렇게 그 군복을 입고 했는데 뭐 계급장과 이런 것 없는 인원들 거기들이 와서 우리가 이제 소위 그걸 리틀 그린맨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마치 거기들이 와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막 점령을 당한 거죠. 그 크림반도에 있는 주요 뭐 관공서, 방송국 다 점령하고 했는데 여기들이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스페츠나츠 그러니까 그 특수부대 러시아 특수부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아마도 이제 이들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 PMC 인원들이 섞여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그너 그룹이 사실은 굉장히 수익 구조를 갖춘 조직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후에.
2014년 이후에 예. 예. 2015년에 일단 예. 시리아에 러시아가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하면서 이제 그 굉장히 거기 막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IS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지원을 받는 이제 그 저기 그 무슬림 단체들도 있었고 하면서 막 3파전 막 4파전 벌어지면서 난리가 아니었는데 자 이때 러시아가 정부 쪽을 도와줬고요. 특히 이제 이런 바그너 그룹이 그 정부 쪽의 뭐 유전, 뭐 기타 이제 주로 이권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일 혹은 탈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뭘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나오면 이익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5%, 20%를 떼준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요 나중에는 채광권을 줘요. 채광권을 거의 4개 정도의 시리아 지역에서 해상 항공대를 포함해서 확보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쪽도 가면은 거기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라든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걸 반군들이 뺏어가지고 자기 이제 저걸로 하고 있는데 그걸 가서 되찾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바그너 그룹한테 이걸 주는 겁니다. 그 채용권과 그 권리를 주는 거죠. 근데 정확히 이제 그거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바그너 그룹이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프리고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회사 그 에브로폴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그거를 채광권을 가져가는 막 이런 형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이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상당 부분 그게 프리고진이 혼자 자기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뿌틴을 포함한 그 이 여기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해외에서 나름 단단한 개입 그리고 막 리비아도 개입하고 웬만한데 수단부터 다 개입을 했어요. 바그너 그룹이. 네, 바그너 그룹이 이 아프리카 이쪽 지역에 많이 개입하면서 이권을 따갔는데 이렇게 한참 해가지고 돈 벌기 바빠 죽겠는 여기들을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끌어들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규모가 커지니까 기존의 바그너 활동과는 솔직히 조금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병력을 필요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결국 했냐면 그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6개월을 복무하고 나면 이제 사면 된다. 거기 네가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그거 전부 보상금 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가는데 자 벌써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같은 민간인이 어떻게 들어가서 내가 사면권을 가지고 있어. 너를 사면해 줄게. 이게 지금 이 뿌리고친이 그러고 다닌 거예요. 감옥을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동영상까지 유출이 되면서 야 이게 뿌리고친이 그간 이제 자기가 이게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고 계속 부정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간 이후에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이거 내 거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어떠냐면요. 러시아군이 졸전을 펼치잖아요. 정규군이 생각보다 전투를 못했고 생각보다 못했는데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졸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를 바그너 그룹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솔레다드하고 바크무트 지역 이쪽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사실은 거의 사람을 갈아넣는 듯한 전투를 보병 전투를 벌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왜 못 싸웠냐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상대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보병 인원을 던져서 그래서 마치 이제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이게 이길 수 있는데 사실 러시아 정규군이 그걸 잘 못 해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병사들도 1년짜리 의무복무병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숙련도 잘 안 돼 있고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떠냐면 일단 내가 이걸 하고 나면 나는 풀려나야 되니까 여기는 굉장히 전투 의욕이 굉장히 고취가 돼 있는 거죠. 이런 인원들이 가서 엄청나게 이제 전투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얻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 러시아 국민들은 뿌리고친을 굉장히 전쟁의 영웅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인데 이건 문제가 뭐냐? 그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야, 모든 PMC는 우리한테 이제 흡수된다. 용병 부대는 러시아 국방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는요. 정식적 통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지역을 맡겨가지고 해서 그쪽에서 너희들 작전해 하면서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에는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성과가 나름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연결을 해야 되면 결국 거기도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제 안 받겠다 해서 이제 결국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게 됐는데 그 통제를 안 받겠다고 한 게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강한 이권들이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이권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국방부 통제로 들어가서 되게 되면은
기존의 이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당연히 프리고진은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야, 그 7월,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전부 계약 만료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야,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뭔가 반항하는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최근 보도 보면은 우리 러시아도 알고 있었다. FSB나 이런 데도 알고 있었다. 보안 당국도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이런 맥락의 얘기일 그래서 겁니다. 이 프리고진이 푸틴과의 전화 통화도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 이거 예. 관련해서도 보면 예. 어떤 이권 관련해서 푸틴과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뭔가를 그쵸. 뭔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지켜야 상황인데.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 있었을 예. 것이다. 편지도 보내고 문서도 접수하러 또 쇼를 해요. 가가지고 또 접수하려고 하는데 또 접수를 안 받아줘. 그걸 또 비디오로 다 녹화해가지고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푸틴이 이제 망신당했다 예. 하고 이제 푸틴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도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보면서 야, 아직도 21세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지금 뭐냐면 이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권력 싸움과 충돌이 이거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 뭐 체면을 구겼다 어쨌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보면서 이게 역시 이게 전제주의 국가라는 거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기능을 하는 국가가 아니다.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요. 이게 푸틴이 진짜 여태까지 잔혹한 자신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아마 프리고진은 어떤 형식으로든 제거를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낮춰보지 않았나. 어쨌거나 얘는 내 밑에서 계속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푸틴은 요리사라고 그러는데 예. 사실 뭐 이 사람이 무슨 뭐 요식업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니고 원래는 그 범죄자였죠, 그렇죠? 범죄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수감돼 있었어요. 자범이었습니다. 예, 자범으로 수감돼 있다가 그러다가 나와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나와서 거기서 이제 핫도그 장사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관리였던 어떤 젊은 정치인과 연관이 되는데 그가 바로 푸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결국은 그럼 이게 무슨 커온 게 뭐 엄청나게 뭘 해서 큰 게 아니라 정부 상대로 케이터링 하면서 커온 거예요. 음식 제공하고 그러면서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결국 그게 이권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푸틴을 위한 일종의 이게 푸틴을 위한 적이 된 거죠. 이쪽에 그 뒷돈의 통로로 활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사람이 무슨 뭐 민간 군사 기업에 무슨 전문성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 민간 군사 기업이 잘 되긴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이번 전쟁에서는. 그거는 좀 돈을 여러 가지 벌기보다는 이제 재밌는 건 이번에 이제 푸틴이 뭐라 그랬냐면 그 장비고 인원이고 장비고 모든 비용이고 우리가 다 됐다. 그러니까 그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이제 여러 측면을 봐야 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프리고진이 잘한 거는 거기 있는 감옥에 있는 인원들을 데려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거. 이거는 본인이 수감자였기 때문에 얘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거를 되게 잘 연결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싸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프리고진이 뭘 알겠습니까? 기존에 바그너 그룹에 있던 정예들, 해외에서 활동하고 하던 그 스페츠나츠 출신들의 정예들이 분명히 여기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그 같이 행진을 한 인원들도 애초에 원래 있던 정예들이지 수인 부대로 해서 데려왔던 인원들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 그럼 이 전선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군대가 거예요? 몇 명이나 있어요? 병력이? 자, 결국은 이제 이게 문제인데 몇 명 정도냐? 뭐 일부 자료에서는 뭐 2만 명, 평상시 2만 명이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10,000명 정도였을 거고 해외 활동 자주 할 때 네. 이번에 이제 전쟁에 투입되면서 인원들이 확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쿠데타 시점에서 프리고진이 얘기한 것은 우리 25,000명 있고 또 다른 25,000명 있다고 얘기를 하지 한 않았습니까? 5만 명 있다. 예. 그 말은 이제 뭐냐 하면은 아마도 그 나머지 한 4만 명에 해당하는 병력들은 그런 바로 그 감옥이나 수감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한 것이 아니었겠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갈아 넣었다라는 사람들도 결국 이 수감자들 앞에 맞습니다. 방패로 나섰을 총알바지로 됐을 가능성이 그쵸. 높겠네요. 그렇죠. 지극히 높은 거죠. 벨라루스에 지금 이제 프리고진이 있는 건가요? 현재? 사실 이제 그거를 갖고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요. 벨라루스에 과연 있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벨라루스 현지 언론에서는요. 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그러니까 아시포비치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 지역 근처에 예. 24,000 평방킬로미터 지역에 대해서 이 바그너 그룹의 부지가 건설되고 있다. 건설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예. 보도가 나오자마자 루카셴코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서 야 아니야. 우리 그 건물 기지 건설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있고 다만 뭐냐 하면 바그너 그룹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폐쇄된 기지들이 많거든 안 쓰는 기지들 그거를 줄 수 있어라는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벨라루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진지한 거죠. 진심인 거죠. 이 바그너를 유치하는 거에 바그너 그룹을 유치하는 그 데 이번에 있어서. 루카첸코가 그 사실 벨라루스? 그 푸틴의 그 푸들로로 타다가 이번에 푸틴보다 더 올라갔잖아요. 이제 뭐 그렇게 평가들 하시는데요. 그거는 뭐 좀 뭐 평가의 차이가 사람들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벨라루스의 그 적에 좀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장 러시아가 핵 공유 방식으로 해서 핵 배치했죠. 전술핵 배치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이렇게 바그너 그룹 뭐 와봐야 제가 볼 땐 뭐 2만 몇천만 다 오는 게 아니라요. 실제 한 10,000명도 안 되는 핵심 인원들 이번에 뭐 쿠데타에 참가한 8,000명이다 이런 얘기 정도 8,900명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아마도 그 정도 인원이 한계일 겁니다. 어떤 게 핵심은 핵심인. 핵심 맞죠. 그렇죠. 그인들이 왜냐면 그들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국방부에 들어가는 거를 편입되는 거를 거부했던 것이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원들이 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러시아 무기를 들고 지금 벨라루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한동안 뿌리고친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암살당했다 이미 그렇죠. 죽었다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볼 때 그 시간 사이에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무기를 어떻게 반납하나 절차나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장소나 이런 거에다가 던져놓고 그다음에 또 이제 뿌리고치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쨌거나 이제 러시아 다시 못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챙겨야겠죠, 챙길 거. 그래서 전용기 편으로 벨라루스에 도착했다라고 어젠가 그젠가 이제 보도가 나왔던 것 뭐 같은데. 헬기가 도착했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일단 급하게 자기가 챙겨야 될 거 챙겨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 그 프로파간다 채널을 보거든요. 텔레그램 채널을 보는데 방금 하나 올라왔는데 그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는 그 FSB죠. 러시아 정보국에서 프리고진을 향해 가지고 암살하라는 명령을 이미 내렸다. 스탠딩 오더.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게 올라왔더라고요. 뭐 어떻게 되나 이 사람의 운명은?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은 벨라루스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침공에 활용할 만큼 우크라이나 침공에 활용할 만큼 러시아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당연히 정보기관원들 거기서 막 많이 돌아다닐 KGB라든지 거예요. 많이 맞습니다. 있겠죠. 이제 뭐 FSB든 SVR이든 굉장히 많이 돌아다닐 거고요. 그러면 진짜 그 암살될 확률이 지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컨대 굉장히 괜찮은 곳은 약간 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는 러시아 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는 현지 정부의 협조를 웬만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중앙아프리카나 아니면 리비아 같은 경우가 굉장히 거기에 이 바그너 전진기지가 제대로 된 게 있어서 그쪽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까 어떻게 될 거냐 말씀하셨는데요. 죽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죽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푸틴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뿌리고진이 얘는 러시아의 영웅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뿌리고진이 상당히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하. 그래서 여기를 얘는 영웅이 아니라 러시아의 배신자고 얘는 원래 범죄자인 애일 뿐이다. 이제 이걸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것들하고 이제 주변인들 막 다 잡아들이고 뭐하고 하면서 아하. 그러면서 이 뿌리고치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작업을 할 거예요. 아하. 그러고 난 다음에부터는 이제 그래서 그걸 다시 통제권을 가지고 와야 이 푸틴이 자기 또 장기 집권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거고 아하. 그 이후에 뭐 죽이든 어쩌든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뭐 이렇게. 들어보면 죽여도 쉽게 죽이진 않고. 보통 자살당해요. 그 올리가르키들 줄줄이 자살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진짜 뭐 그 이상한 홍차를 마셔서 이제 머리가 다 빠지게 되는 나반니 이런 그래서. 경우 공개 처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앞으로 좀 흥미진진한 예. 외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불행한 그런 단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